오늘은 성찰 12번째 강의입니다.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죽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 15번째 강의를 오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아주 그 역설적인 복음이다. 그리고 그것은 시대 전환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우리가 분명히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예수와 아주 유사한 죽음을 겪었다고 보이는 소크라테스까지를 이렇게 동원해서 이렇게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죽음을 비교해서 이들이 죽음이 갖는 어떤 역사성, 시대전환의 역사성,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책이죠. 그 플라톤의 대화집. 물론 다른 제자들도 대화집들이 많이 작성했고, 뭐 많이 또 소실되고, 그 중에 일부는 지금도 이제 뭐 남아 있어서 전하고 있는데, 제일 그 저명한 내용을 한번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 26b에 그 멜레토스라는 사람이 그 고소인 중에 한 명이죠. 멜레토스여, 그대가 작성한 고소장에 따르면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국가가 인정한 신들 대신 다른 신들을 믿도록 가르침으로써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맞나요? 이렇게 묻죠. 그럼 멜레토스가 당연히 맞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 뒤에 서로 변론하는 과정에 보면은 소크라테스는 무신론자다. 신이 없다고 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형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이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형이 결정됩니다. 시민 그 배심원들에서 사형이 결정되는데 어때요? 그 당시에 아테네 법정에서 이제 사형이 선고되면은 대개는 뭐 추방이랄지 그런 걸로 이제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합법적으로 좀 열려 있었던 것 같은데 소크라테스는 그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 그 정말 아테네 법을 자기가 어기지도 않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확신이 맞다는 어떤 그런 것을 강력히 유지하면서 결국은 끝내 이제 그 독약을 마시고 이제 죽는 그런 그 처형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70대쯤 됐으니까요. 그 죽은 다음에 대해서도 뭔가 좀 호기심을 나타내면서 죽어도 뭐 그렇게 그 지혜를 찾고 옳은 일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뭔가 좋은 대로 할 것이다. 그런 얘기 있지 않느냐. 나는 그걸 좀 기다린다. 그대로 꼭 된다고 뭐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상적인 섬으로 훌륭한 영혼들은 간다는 그런 그 민간 신앙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그 아주 담담하게 어떻게 보면 다소 흥분돼서 유쾌하게 그 죽음을 기다리는 이제 소크라테스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소크라테스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도 어때요? 예수님도 그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러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하고 그러면 대제사장이나 뭐 장로 서기관들이 화가 나가지고 나를 잡아서 이제 처형할 것이다. 아마 십자가에 매달아 나를 처형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막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죠. 막 꾸짖는다고 그러죠. 베드로가 막았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런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 베드로는 이제 선생님 아끼는 마음에서 인간적인 마음에서 아니 뭐하러 죽으러 가십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안 가면 그만이지. 뭐하러 뻔히 죽을 걸 알고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꼭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을 문 닫을 것을 요구하고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걸 선포해야겠다. 그 어떤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걸 꼭 가야 한다. 이러죠. 그러나 물론 예수는 어때요?
젊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소크라테스는 70이나 먹었고, 예수는 이제 30쯤 됐으니까 아직 뭐 한 일도 많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보고 싶기도 할 거고, 그래서 그런지 죽음을 꽤 조금 두려워하죠. 그래서 막 겟세마네 동산인가요? 가서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죠. 이 죽음의 잔을 자기로부터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잠만 잤다, 뭐 그런 구절이 있고요. 그런데도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정말 희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서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어떤 그 명령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끝내 이루려는 또 그런 자세를 보이죠. 그러나 이건 소크라테스는 훨씬 이제 저도 뭐 소크라테스는 아예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젊었을 때보다는 조금은 좀 여유 있게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예수는 이제 두려우긴 했지만 또 결국은 받아들이죠.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러지만은 얼마든지 그 도망갈 그런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은 안 도망가죠. 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선포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고 이 세상에도 복음인데 내가 왜 그걸 내가 옳은데 그것을 두려워해서 내 목숨이 두렵다고 도망가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죽음을 이제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을 감수합니다. 그렇게 뭐 추방령이나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데도 끝내 자기 그 주장 이런 걸 굽히지 않아서 그 당시에 그 아테네 시민들, 배심원들의 그런 어떤 뭐라 할까요? 감정을 더 사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야말로 꼼짝 못하게 이제 사형을 받게 됐는데 두 사람이 다 같이 그래요. 아주 그 죽음의 그 과정이나 형태가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물론 여기는 뭐 소크라테스는 이제 좀 시민들이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그 어떤 종교적 어떤 그 관습이나 그다음에 그 젊은이들의 어떤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해친다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소를 했고 예수는 아무래도 이제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장로들 종교적 지도자들이 나섰죠. 그러나 질적으로는 여기 지금 종교의 어떤 변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어떤 윤리 도덕의 변화 가능성 이것들이 이제 다 같이 끼어 있죠. 그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두 위대한 인물들이 이제 처형된 거죠. 뭐 예수의 처형은 우리가 뭐 성경을 다 인용할 수 없어서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예수의 처형 이유에 대해서는 성전을 자기가 부셔버리고 사흘 만에 재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안 했다 이러고 하고 그러죠. 예수님이 뭐 성전을 부수고 사흘 만에 재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리는 없죠. 뭐 성전을 문 닫거나 이런 건 얘기했지만 그걸 다시 재건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의 몸을 성전이라고 보고 자기 몸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걸 얘기했다. 이런 식 이야기가 덧붙기도 하는데 성전 훼손을 했다는 그런 그 고소를 하는 사람들의 증언은 잘 부합하지 않아서 성립되지 않았다. 그렇게 복음서에도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예수가 이제 대제사장이 그대가 그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더 볼 것도 없다. 하나님을 못 오겠으니까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을 못 오겠으니까 볼 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처형해 나가죠. 사실 예수는 평소에도 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는 신을 아바지라고 하면서 그 내면의 신, 자기 안엔 내면의 신을 이렇게 섬기죠. 뭐 여호와 하나님하고 다르다 같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자기 안에 새롭게 움직이는 역사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심리적인 것도 될 수 있고 뭐 의지적인 것도 될 수 있고 이런 건데 뭔가 기존 세상과는 맞지 않는 새로운 생각들이 이렇게 뭐 의식 무의식의 이런 것들이 움터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원수 사랑을 하고 그러고 그렇죠. 다른 이방 민족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랑을 하고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똑같이 햇빛도 주시고 응? 그 다음에 비도 주신다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차별 없는 세상, 넓은 그 지중해 세계, 이제 그 제국들이 몇 차례 이렇게 교대하면서 이렇게 민족, 이런 그 부족을 넘어서 있는 큰 어떤 세계, 지중해 세계의 그런 그 일반 많은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으로 섬겨지는 한 어떤 궁극적 실제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외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렇게 민족을 가르고 뭐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다른 민족을 막 저주하고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라 탕자의 비유 같은 데랄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데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뭐 다 사랑하시고 죄진 자들도 사랑하고 그렇죠? 원래 전통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은 뭐 질투도 하시고 아주 두려운 존재가 기본적으로 두렵고 질투하는 존재, 무서운 전쟁의 신 막 이런 건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러지만은 다른 민족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까지 포괄하지는 못하거든요. 그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지성이나 역사의 한계이기도 한 거예요. 다른 민족과 아주 공존의 여지를 아직 자기들이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타적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뭐 대표적인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자,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건 뭐 세리나 아무거나 하는 일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어떤 그 구별과 차별 이런 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 새로운 세상이. 그러면서 그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태까지는 인간의 나라고 인간들이 욕심, 그렇죠? 욕망, 그야말로 사탄의 어떤 그 악한 권세 이런 것들이 설치는 세상이었다면 예수가 지금 선포하는 세상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래서 세리와 뭡니까 그런 그 창기들, 그런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부터 더 오히려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얘기했던 이제 그 이사야서 같은 데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렇죠? 더 올라가면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세상인데 그런 것들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예수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그 선포를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은 배타적인 자기 1인만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주장이 아니었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 그런 것을 얘기했을 텐데 그거 대제사장의 귀에는 그렇게 들릴 리가 없죠. 대제사장은 오로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고,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은 의례적이고 상투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개인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른다든지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신에 대한 개념이 사실 상당히 달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대제사장으로서는 그렇죠. 서기관이나 장로들로서는 자기 어떤 그 기득권의 세상, 기왕의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조짐을 보이는 존재니까 그 갈릴리의 가난한 그 선지자에 불과하지만 예수를 처형하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죠. 새로운 이상사회. 하나님 나라고 새로운 이상사회고 지금 세상은 형편없고 없어져야 할 세상, 악한 세상이라고 보는 거니까 이것은 메시아 혁명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메시아 혁명운동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수는 결국은 이제 신성모독지와 이렇게 메시아 혁명운동가 이로써 혁명을
이렇게 선동한 자, 그 신성모독죄와 혁명 선동죄겠죠. 이 둘로 이렇게 처형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저 강의를 통해서나 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제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으니까 그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는 어떠냐? 여기 이 구절만 가지고도 우선 우리가 상당히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멜라토스의 그대가 작성한 고소장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인정한 신들 대신 다른 신들을 믿도록 가르침으로써 그랬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진짜 국가가 인정한 신들 외에 다른 신들을 믿도록 가르쳤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플라톤의 대화편이나 이런데 여러 보면은 소크라테스는 어려서부터 어떤 그 내부의 어떤 신의 소리, 다이몬이라고 그러죠. 대개 이제 그 신들은 따로 이제 기왕의 어떤 신들로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다신론 사회니까 뭐 올림푸스의 12신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 있는데 그 말고 이제 신과 인간 사이에 그 예를 들면 위대한 영웅의 뭐 혼이랄지 뭔가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는 많은 다양한 신성한 어떤 그 영적 존재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이몬, 그래서 우리말로는 흔히 뭐 정령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뭐 신들, 신 그렇게 번역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하여튼 뭔가 마음속에서 들리는 어떤 신의 소리를 어려서부터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도 하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이렇게 신의 소리를 가끔 듣는데 특별히 내가 뭐를 해서는 안 될 때 신의 금지하는 목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건 누구나 사실 오늘날도 뭐 양심의 소리랄지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얘기해요. 뭐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당시에 이런 종교심이 아주 넘치는 시대에서도 소크라테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합리주의자거든요. 합리적인 탐구를 하잖아요. 그 대화수를 보면은 아주 그냥 합리적으로 몰고 들어가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해서 자기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알게 하죠. 그래서 인정을 하면서 무척 기분 나빠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요. 왜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치 이런 걸 또 얘기했나 우리가 좀 저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봐요. 소크라테스는 내가 춥게 공부했더니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무지의 치로서 그래도 그리스 사람 중에서는 내가 제일 많이 안다는 그렇죠? 그 신탁이 있었다고 그러죠. 뭐 누가 그리스에서 제일 그 지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가 있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신탁을 이제 그 자기가 무지의 지로서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하는데 결국 끝까지 물어보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내가 다 모른다는 거, 무지하다는 걸 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그 신탁의 그 말씀을 이렇게 지지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 사명감을 갖고 사람들에게 그 무지의 치를 깨우쳐 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하다가 요새 뭐 이렇게 책을 좀 읽다가 보니까 그러네요. 무지의 치라는 것이 물론 이제 철학 일반에서는 늘 하는 얘기지만은 그 현실 속에서는 현실 역사 속에서는 사실 무지의 지를 이렇게 내세운다는 것이야말로 기존의 어떤 지식 그렇죠? 바울이 얘기하는 나는 이미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런 식의 어떤 고백이기도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가장 열심히 활동할 때라는 것이 어때요?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아테네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겁도 없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 그리스계 국가들 돕다가 페르시아하고 전쟁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이 그 세계 제국을 물리쳤단 말이죠. 너무 기뻐하고 자부심에 넘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세계의 지도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지중해 세계의 어떤 총화가 되는데 그러면서 각종 이제 자기들을 이제 점검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는데
바로 그런 중에 이제 소크라테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인간이라는 뭐냐? 막 이런 것이 막 나오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뭐냐?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같은 거 나오죠. 그 헤로도투스. 정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페르시아 같은 위대한 제국, 거대한 제국을 이겼느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연원을 좀 살펴보자. 막 그래서 어떤 지리적 어떤 뭐 이렇게 탐색도 하고 역사적 민족지 막 이런 걸 조사하고 이러면서 역사서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오죠. 뭐 그야말로 뭐 비극들, 문학에서는 비극 같은 거 물론 앞에 서정시 단계가 있고 그 위에 가면 서사시가 있지만 특히 이제 비극 같은 것이 아주 유행하고 사실 비극을 이 세월 좋을 때 위대한 비극들이 나왔다는 거 멋지죠. 그야말로 조금 그 아이러니 같은 거죠. 가장 페르시아한테 이겨서 아주 세월 좋을 때 그 수십 년 사이에 우리가 말하는 그 3대 비극 시인들이 나오죠. 뭐 소포클레스니 뭐 유리피데스 뭐 아이스킬로스인가요? 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가장 위대한 지금도 우리가 공연도 하고 그런 비극들이 이때 터져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성공이 어쩌면 꿈 같았을 거예요. 그 페르시아를 이기고 그냥 그저 그리스에서는 그저 첫 번째, 두 번째 꼽는 나라죠. 그러니까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이렇게 첫째, 둘째를 꼽지만 그렇게 대단치는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다가온 역사적 파고를 페르시아의 그걸 전쟁을 물리친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냥 너무 자기들에 대한 어떤 물론 확신과 기쁨과 이런 것도 있지만은 자기들을 점검할 필요 이런 것들이 급작스럽게 다가왔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민주사회인 그런 아테네가 그 거대한 그 독재 국가 아닙니까? 그 황제 국가 페르시아를 물리치니까 그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거든요.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과 승전에서 오는 그런 또 자부심, 그 다음에 이제 델로스 동맹으로서 얻은 놀라운 그런 어떤 그 재화, 엄청난 재화들도 갖고, 그 델로스 연맹에 속한, 그렇죠? 국가들로부터 매년 일종의 그 조공 같은 걸 받죠. 회비 같은 것을 조공식으로 받는데, 재정도 넘쳐나고, 그러니까 이제 파르테논 신전 막 이런 거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도시를 페르시아가 와서 그 부셔놓은 도시를 훨씬 더 웅대하게 도시를 재건하고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기존의 어떤 그런 뭡니까 이오니아라고요. 그 소아시아 쪽에 있는 그 터키 쪽에 지금 붙어 있는 쪽이죠. 이오니아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어떤 자연 철학, 그렇죠? 아르케를 찾는 어떤 근본적인 거, 뭐 원리, 원인을 찾는. 그래서 뭐가 이런 우주 만물의 근원이냐, 막 이런 거 찾고 그런 거 있잖아요. 탈레스랄지 그런 거. 이런 그 자연 철학자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급작스런 어떤 그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그 급작스런 변화는 더군다나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그 궁극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갑자기 막 던져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민족, 국가에서 다 어떤 인재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때 이제 몰려드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유명한 소피스트들이 막 몰려오죠. 소피스트들. 그 소피스트들. 그야말로 말쟁이들이죠. 그들은 학자예요. 물론 변론가지만은 소피스트들이 막 몰려와서 지식을 막 젊은이들한테 가르치고, 이제 민주주의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최고거든요. 그리고 재판도 너무 많았다고 그래요, 아테네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말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식도 많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또 민주주의니까, 민주정이니까 성공하고 싶은 야망 있는 젊은이들이 막 그런 이렇게 수사학이나 이런 변증술 같은 거 막 익히고, 많은 또 지식을 익히고, 그야말로 연설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 닦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그 소피스트들이 몰려와서 지식도 가르치고 이러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막 용광로 같은 게 된 거죠.
어떤 영광, 큰 변화의 어떤 용광로 같은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느닷없이 자기들이 성공해서 오는 큰 변화, 짐 이런 것들 속에서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궁극적인 문제를 새롭게 따지는데 특히 이제 자연 철학이랄지 이런 거 이건 좀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은 자연과학이라는 거 어때요? 조금 약간 한가한 사람들, 약간 이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처음에는 그런 걸 했다고 그러죠. 아리스토파네스의 그 구름이라는 희극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아주 막 그 놀리거든요.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놀리는데 소크라테스도 처음에는 그런 걸 배웠다고 그래요. 했는데 때려치고 소크라테스가 이제 인간 철학에 나오는 거예요. 윤리학적인 어떤 인간 철학. 그런 거, 뭐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이런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3원소로 이루어졌다, 몇 4대 원소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자연 철학이라는 것이 지금 현실 아주 이렇게, 빠르게 뭔가 어떤 그 새로운 아테네의 어떤 궁극적 가치랄지, 그리스 세계의 어떤 궁극적 가치랄지, 의미, 이런 것들, 철학, 이런 것들을 제시할 그런 필요성에 비하면 그런 자연 철학을 자꾸 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제 그 자연 철학, 또 과학하는 사람도 그러는데 유물론 같은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때 대부분 사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상황에서 소크라테스 선택은 뭐 당연한 것이었다. 인간적인, 인간 철학에는 과제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것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윤리적인 면에서는 소피스트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죠. 너무 상대주의를 만연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다 이러면서 상대주의를 막 이렇게 선포하니까 젊은이들이 좋아하죠. 그렇잖아요. 관습에서 벗어나고. 그런데 또 많은 그 나이 든 사람들이나 일반인들, 전통적인 사람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그들은 이제 아테네의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또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또 갈등이 막 싹 트는 거죠. 갈등이 싹 터요. 이미 갈등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가운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덕이라고 그러죠. 뭔가 뛰어난 것. 인간 사회에서 어떤 기술이랄지 뭐 학문, 뭐 예술 이런 것에 뛰어난 걸 이제 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덕이라는 것이 과연 정말 그러한 건가? 그거 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알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뭐 지혜는 뭔가, 진리는 뭔가, 뭐 이런 거 찾는 거죠. 그렇죠? 정의, 덕, 이런 것들이 의미, 그리고 실제, 이런 것들을 막 점검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바쁘고 열정이 넘치는 소크라테스는 그야말로 생계 이런 건 신경 쓰지 않고 넉넉하게 살지는 않았는데, 어렵게 살았는데, 그런 거 이제 대화하고 막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그 대화가 사실은 어때요? 인간의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자기 인생을 다 걸고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그리스의 그런 이런 인간 철학, 윤리 철학은 이때부터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대단한 그 열정이 공헌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보다도 오히려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의 헌신적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교 어떤 철학, 신학이나 교리를 낳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는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뭐 소크라테스는 이제 초기고 막 열정은 넘치고 뭐가 앞에 선생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걸 많이 다 그냥 물어놨죠. 문제를 이렇게 점검해 놨는데 그 뒤를 이제 그의 제자들, 플라톤을 시작해서 많은 제자들이 이제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렇죠? 그 뒤에는 아리스토텔레스랄지 그런 그 서양 철학의 어떤 그런 뭡니까? 그 발달의 전반부를 크게 장식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고전적 아테네, 고전적 그리스의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뭔가 전통적인 것과는
차이 나는 새로운 걸 모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무지해지라는 걸 강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지식, 덕,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개념, 정의랄지 이런 거, 어떤 개념 같은 것을 재점검하고 무너뜨리면서 뭔가 보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더 많은, 그러니까 세계가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폴리스 아테네에서 이제는 그렇죠? 그리스 세계, 지중해 세계에 거의 맹주가 된 아테네 사람들은 그렇게 넓어진 세계의 어떤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재구성하려고 하는데 그 선봉에 소크라테스가 서 있는 것이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죠. 뭐 의학 분야에도 있고 그렇죠. 히포크라테스 의학 분야도 있고 뭐 아까 얘기한 헤로도투스 역사 분야.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문학 쪽에는 비극. 비극이요. 재밌게 제가 그거까지는 몰랐는데 자꾸 읽다 보니까 조금 느낌 있는데 제법 뭐 책들은 제법 좀 읽어봤어요. 몇 권을 읽어봤는데 좀 답답하더니 요새 조금 이게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렇게 보면 그 그리스 고전 시대 대개 이제 BC 500년부터 323년 그러니까 그 마케도니아가 이제 그리스를 다 점령했을 때 323년 그 아테네가 정복되잖아요. 그때까지를 이제 그리스 고전 시대라고 하는데 요 가장 그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스파르타와 이제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431년 기원전 431년에 일어나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큰 비극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양쪽 시대를 다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플라톤 같은 사람은 막내 제자잖아요. 막내 제자. 앞에는 몰라요. 이게 뒤늦게 태어나서. 그래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비극의 마지막 부분을 이런 건 실감했겠지만은 또 부잣집 아들이 그래서 뭐 그렇게 뭐 고생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소크라테스는 다 앞뒤를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앞에 이 앞시대에 보면은 이때 비극이 아주 유행해요. 근데 비극이라는 것이 보면은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아테네 사람에 관한 그 주인공이 아테네 사람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게 외국 이방인이요. 뭐 테베랄지 뭐 고린도랄지 이렇게 다른 지역, 이런 지역에서 오는 뭐 또 저쪽에 소아시아 쪽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주인공으로 비극을 만들거든요. 근데 당연하겠죠. 뭐 자기 민족의 어떤 영웅이나 이런 사람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면 그 후손들도 있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민중들이 얼마나, 이건 사실은 이 비극이나 희극은, 디오니소스 축제 때 경연을 했어요. 경연. 아시겠죠? 경연. 작가들이 네 작품인가를 각각 내놔가지고 위대한 작가들이 콘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점수 줘가지고 우승 뭐 이런 거 결정하는 건데, 이때 이제 우리 3대 비극의 그 어떤 작가들이 주로 그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겨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가장 아름답던 아테네, 정말 번영에 찼던 아테네, 이때 이제 비극들이 그렇게 유행해요. 그럼 왜 이렇게 비극이 유행할까? 좀 과제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랄지 이런 분들이 설명이 있고, 뭐, 그 유명한 카타르시스론.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생인 플라톤은 그런 연극이랄지 예술 이런 것은 모방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없애버려야 할 걸로 막 치고 그러거든요. 뭐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예술 이런 거 아주 형편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연극도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무래도 그 마케도니아 출신이고 좀 뒷세상이고 뭔가 조금 훨씬 좀 객관적인 입장에 보고 그다음에는 또 이제 마케도니아가 세계 제국을 이루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너그럽죠.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보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비극의 그리스 비극을 아주 높이 평가하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정화, 카타르시스. 많은 인간이라는 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대단한 거죠. 인간이라는 게 아주 이제 그야말로 복잡한 존재죠. 이 안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는 이제 막 울분도 있는 거고 막 그러죠. 무의식 세계에는 뭐가 있는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어떤가 모르지만 저도 역사학을 했으니까 그리스 고전 시대에 이런 아무리 이렇게 번영기라고 하지만은 이거 페르시아와의 전쟁기에 얻은 어떤 트라우마, 그 거대한 페르시아와 싸울 때 그 그리스 주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집단적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엄청났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승리를 했어도 그야말로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그래요. 저도 이제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30개월 근무를 했는데 참 아까운 너무 좀 지나치게 많이 근무를 시켰죠. 가끔 아직도 그 군대 그런 것이 터멀게 한 번씩 나와요. 최근에는 잘 안 나오네요. 한 10년 전만 해도 막 약간 점호한다고 제대한 지 30년쯤 됐는데도 점호에 늦어서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워카 군화가 이렇게 막 안 껴지지 막 이러고 꿈꾸고 그러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트라우마가 굉장했을 것이고 자기들이 이런 정말 꿈 같은 승리가 정말 꿈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스 이런 얘기들을 안 터는데 그리스의 어떤 고전기의 어떤 그 페르시아의 승리에서는 뭔가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자기들이 성취한 것이 꿈 같고 그 꿈 같은 것이 또 갑자기 그렇게 꿈처럼 사라질 수도 있지 않겠냐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들의 그런 영광, 영화가 지금 넘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인간의 어떤 존재의 비극 같은 거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반이 그런 앞시대로부터 있을 것이다. 더 앞으로 가면 이제 암흑시대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어떤 그리스인들의 어떤 집단 경험 이런 것들이 뭔가 인생을 그러니까 그런 암흑시대의 그런 전란이랄지 특히 페르시아와의 전쟁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인생에 갖고 있는 근본적 비극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저 밑바닥에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기쁜 중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고생하다 부자 되고 그러면 그렇죠. 가난한 시절에 그것이 갑자기 닥칠까면서 두려울 만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는 가운데 뭔가 정말 공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런 비극이라는 거, 슬픔이라는 건 또 여러 사람들, 물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시민들만 주로 이제 보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여러 지역에서 온 그리스인이라도 이제 여러 지역에 살다가 이제 아테네로 와서 살고 그러는 건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비극이라는 건 또 누구나 또 어떻게 보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측면.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게 아니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리스토파네스라는 희극 작가. 이 희극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 시대는 오히려. 좋았던 시절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전쟁 중에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431년 이후의 이 전쟁 중에 멸망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유명한 비극보다는 희극들이 이렇게 지금 남아있어요.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의 희극. 근데 그것이 아주 남을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좀 비웃고 조롱하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를 상당히 이렇게 좀 비난합니다. 지식 팔아먹고, 소피스트처럼 봐버려요. 아까 그 구름이라는 그 희극이라지 새인가요? 그런 희극에 보면 상당히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죠. 뭔 말씀드리라는 거 알겠죠? 근데 이 희극들은 이제 일반 민중들이 아주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전쟁 중이니까 아주 전란 중에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 당시에 말할 수 없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는 원래 성벽으로 다 있었으니까 안전하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그 성벽 바깥에를 막 스파르타가 공격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성 안으로 와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비좁고 일가 친척이 막 몰려들고 일가 친척도 없는 사람들은 또 그냥 아무데나 막 천막 치고 살고 그러니까 뭐 위생 이런 게 난리였어요. 그래서 아시죠?
여기 이 그 431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펠로폰네소 전쟁이 430년에서 426년까지 그냥 전염병이 그냥 만연해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민주주의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 페리클레스 이분이 429년에 죽잖아요. 429년에 죽어요. 전염병으로. 그럼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는지. 아주 그냥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스파르타 그러죠. 계속.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알키비아데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아주 페리클레스의 족하고 아주 이게 정치적 꾼이에요, 꾼. 아주 정치꾼인데 근데 이 친구가 그냥 능력도 있고 그러지만은 또 모사꾼이고 그냥 자기 신변의 어떤 불편함만 막 그냥 스파르타로도 그냥 도망가서 국가를 배반하고 막 이러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막 정말 어떻게 보면 희극이 필요했던 시대라고 봐요. 그 어려움 속에서. 희극이 필요했던 시대. 그러니까 아테네의 자존심이 마구 막 꺾이는 그런 때, 이런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간 동안 델로스 동맹국들은 자꾸 이탈하고 그렇죠? 스파르타 때 많이 지죠. 물론 이기기도 가끔 하지만 주로 지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스파르타의 해군이 전태적이었잖아요. 원래 은광이 발견돼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은이 막 갑자기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해군 배를 막 주조해가지고 구조해가지고 해군을 강화해서 그렇게 아테네가 해군력의 강화로 그 해양을 제패했던 건데 이때는 이제 스파르타도 해군력을 강화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자기 연합국들 고린도인가요? 고린도스 이런 연합국들의 또 해군이 강하거든요. 결합해가지고 이제 아테네가 그때 조금 어려웠어요. 이겼다 졌다 이러고 하거든요. 전체적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간 때는 원래 그리스의 이런 전형적 고전기나 앞에는 여성들이 생계 전선에 나서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아테네 여성들은. 뭐 장사를 한다든지 이제 일반 시민들 이런 사람들 여자들이 나와서 장사하거나 뭐 농사를 짓거나 이런 거 없는데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는 여자들이 생계에 책임져야죠. 남자들은 전쟁 나가고 막 죽고 막 이러고 잡혀가고 여성들이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 전체적 어떤 질서가 무너지고 이럴 때요. 예민할 때죠. 이 시절을 이제 아리스토파네스도 살고 아까 말씀드린 소크라테스도 그 인생의 후반부 그렇죠? 50대, 60대를 이때 사는 건데요. 이렇게 사니까 이제 플라톤은 이제 뒤늦게 태어났으니까 이때 이제 주로 이 전쟁 경험만 하고 그러죠. 이렇게 되니까 그 변화라는 것이 대단했다는 거, 대단하고 그 변화 속에서 자존심 강한 아테네 사람들의 자존심은 말할 것 없어요. 자기들이 그리스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정통 어떤 폴리스다. 우리는 계속 앞대로부터 지켜온 정통적인 폴리스다는 그런 것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물론 규모도 큰 나라고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큰 나라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페르시아하고 전쟁해가지고 얼떨결에 이겨놓고는 이렇게 또 이제 자체 델로스 동맹 내의 반발이랄지 자기가 제국이 되니까 그 다음에 스파르타의 견제와 반발 이런 것들이 막 강화되면서 이렇게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막 여자들이 나가야 하고 남자들도 수시로 죽고 막 이런 상황들 계속되면서 어떻겠어요? 아마 극단적으로 뭔가 좀 집단적인 지금 그야말로 어떤 신경 노이로제 같은 이런 거 신경증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특히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런 후반에 가면은 주민 내의 대립이 굉장히 강화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마지막 판에 가면은 민주정과 참주정 막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해요. 특히 이제 스파르타까지 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410년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이제 과거에는 배반하고 저쪽 갔었는데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해군을 지휘해가지고 또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테네 민주정을 회복하는데 그대로도 또 그냥 그 승패를 주고받고 그래요. 스파르타하고. 그러다가 404년에 스파르타한테 항복을 해요. 완전히 항복합니다. 근데 스파르타가 그때 아테네를 없애버릴까 여부를 논의했었죠. 처음에는. 그렇죠? 다 깨부시고 도시를 다 파괴해버리자. 쫓아버리자.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스파르타가 오히려 반대를 하죠. 고린도랄지 이런 연맹들이 그걸 요구하는데 왜 그러냐면 스파르타는 또 아테네를 그렇게 파괴해버리면 고린도랄지 다른 또 그런 연맹국들, 강성한 연맹국들이 또 강성해가지고 이렇게 자기하고 부닥칠 가능성도 있으니까 아테네는 이미 상당히 멍들어 있으니까 그렇죠?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아테네는 살려두고 그 대신 그 반민주적인 30인 참주 정치를 세워놓죠. 30명의 어떤 반민주적인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 404년에서 403년까지 아주 공포 정치가 유명하죠.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그때 처형당하고 재산도 뺏기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그때 어떤 치명적 분열을 맛봤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403년에 너무 이제 이 참주들의 공포 정치가 계속되니까 그 민주파에서 내전을 일으키죠. 아주 몰린 민주정파에서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그야말로 이 참주들을 추방해버려요. 그때 이제 스파르타는 이제 모르는 척해요. 자기들도 많이 그동안 피해를 입고 그랬으니까 모르는 척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정이 다시 회복되고 이 403년에 좀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이 있어요. 그런 증오의 정치를 끝내려고 이 그 민주정에서 그 공포 정치 동안 그 참주 정치 동안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죄상에 대해서는 일반 대사면을 실시해 버립니다. 참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이런 거.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그냥 어떤 데 보면 지나치고 너무 경쟁, 자존심. 하여튼 거기는 그리스는 원래 뭐 교육이니 뭐 아까 말씀드린 연극이니 이런 것도 다 경연을 하니까요. 원래 뭐 경기도 경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이렇게 이 403년에 민주정을 회복하고 그냥 두면 나라 그야말로 거들나게 생겼으니까 일반 대사면을 합니다. 이게 서양 역사에서는 처음이라고 그래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뭐 다른 대사면이 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BC 403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대사면을 해가지고 참주정치 동안 30인 참주정치 동안에 있었던 그런 죄상에 대해서는 묻지 않도록 보복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면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어떻겠어요? 그렇게 사면했다고 되겠어요? 이미 그냥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 후반부 특히 갈수록 그 다음에 이제 참주정치 동안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치가 뒤바뀌고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간에 이제 균열이 일어난 거죠. 대단한 균열이 일어났죠. 이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소크라테스가 399년에 이렇게 그 시민들의 고발에 의해서 처형된 거죠. 저런 죄로 의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정말 소크라테스 혼자만 책임을 지하나? 그런 건 아니겠죠. 많은 소피스트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영향력의 측면에서 볼 때는 소크라테스의 영향력이 크기는 컸겠죠. 책임감이. 물을 만도하죠. 특히 이제 소크라테스의 그 제자가 중에 그 알키비아데스하고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리스 일반 그 시민들한테 아주 그야말로 배신자고 그 한 사람은 또 30인 참주정에 들어가서 아주 악당 노릇을 하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 때문에라도 소크라테스에 대한 어떤 감정이 마지막 판에 이렇게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떤 갈라지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진 다음에 어떤 자존심도 상하고 경제적 모든 어떤 그 자부심이 사라지는 그런 순간에 이 사람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뭔가 더군다나 대사면이 있어서 30인 참주정치 그 대상자들한테는 보복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뭔가 보복의 대상을 찾은 거겠죠. 보복의 대상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물론 정치적으로도 극히 일부 역할을 미니 같은 역할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를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측면. 실제 또 이런 면이 있었단 말이죠.
전통적인 것을 무너뜨리는데 소크라테스의 역할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분명히 얘기하고 뭐 다른 제자들도 다 증언하는 거지만 뭐 제우스랄지 이런 그 전통적인 신, 국가가 인정한 신들을 거부하거나 불신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섬겨요. 그런데 오히려 시인이랄지 비극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그 올림포스의 12신 같은 경우도 너무 비도덕적으로 묘사하고 그런다. 그거 곤란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신은 이제 정의롭고 덕스럽고 막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관념 그런 것들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막 비판하죠. 비극이랄지 이런 시들이 이거 문제다. 이렇게 국민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근데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다른 철학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뭡니까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보면은 그 신들이 참 어떻게 보면 괴팍하고 좀 이상한 짓들 많이 하죠. 인간이나 비슷하죠 느낌이. 그만큼 신들의 어떤 격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리아드 같은 경우는 신의 격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그냥 대단하게 모시던 신이 아니라 뭔가 이제 역사의 어떤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의 위치 같은 것이 이렇게 격화되고 그다음에 그런 신들도 그냥 인간하고 뒤섞여서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그냥 나와서 이렇게 끼어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신의 지위 자체, 품격 같은 것은 격화된 것이 분명한데 오히려 이제 소크라테스는 정말 참다운 신, 궁극적 어떤 존재로서 가치의 어떤 궁극적 존재로서의 그 신을 생각하면서 플라톤도 그러죠. 그래서 결국 이데아 같은 걸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일반 이렇게 제가 여러 권의 책을 좀 제법 읽어봤는데요. 그런 얘기를 그쪽에서도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아무리 소크라테스가 보다 그 본원적인 이런 보다 어떻게 보면 신의 개념에 맞는 철학적인 어떤 신의 개념에 맞는 그런 것을 제시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어떤 그 개념, 관념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냥 그 일리아드에 나오는 그런 신, 뭔가 그냥 제멋대로 살고, 인간을 그냥 변덕스럽게 그냥 도와줬다 말았다 하고 막 이러는 신,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을 그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또 그 신은 또 신으로서의 권위를 또 인정하니까, 신들은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신의 마음이지. 막 이러면서 인정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소크라테스의 한결보다 어떻게 볼까요? 가치지향적이고 좀 이렇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신을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그 신관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무슨 자기는 이제 어떤 신에 대해서 배신한 바도 없고 무신론자도 아니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제대로 존경하고 섬겼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신들을 믿도록 가르쳤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소크라테스가 자기한테 들려오는 신의 소리 이런 걸 강조하면서 인간 사이에 여러 가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가치나 의미 그런 정의 이런 것들에 다 그것을 의문을 표시하고 질문하고 그걸 무너뜨릴 때 일반 대중들은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뭐 그런 얘기도 나오죠. 뭐 구름인가 그런 아리스토파네스의 시극에 보면은 저 읽어봤어요. 저도 그런 거 읽어봤는데 뭐 아들이 소크라테스한테 뭐 그런 이상한 변정수를 배워가지고 뭐 아버지 재산도 빼앗고 막 아버지 쫓아내고 뭐 아버지를 뭐 때려도 된다든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젊은이들의 방종 이런 거 그런 새로운 가치관을 쫓는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소크라테스라는 당시 꽤 유명한 저명한 그러면서 이제 알키비아데스나 다른 그런 참주의 다른 이름을 제가 좀 잃어버렸는데요. 그런 참주의 스승인 소크라테스 뭔가 독특하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으면서 기존의 것들을 무시하고 재점검해야 한다고 무죄의지 같은 걸 주장하고 이런 사람 기분 나쁜 사람이죠. 세상이 좋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막 평화롭고 번영하고 이 그야말로 그리스 고전기 앞부분 기분 좋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어렵고 정말 짜증나고 신경질 날 때 자존심이 상할 때 걸리는 거죠. 누가 이 세상을 이 그 아테네 사회의 이 평화를 누가 깼느냐? 이 아름다운 아테네를 누가 부셔버렸느냐? 찾는 거죠. 그렇다고 뭐 스파르타가 대적이지만 쫓아가서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내부에서 찾았는데 내부에서는 이런 새로운 어떤 전환, 지성, 어떤 그런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의 전환, 전체적으로 보면 지성의 전환이라고 보겠죠. 뭔가 생각이 바뀌는. 그래서 개인의 가치가 아주 중요해지고 개인의 출세랄지 민주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아주 강화되고, 민주주의라는 건 아무래도 깨친 개인을 이제 선호하기 마련이고요. 역사의 주체로 이제 등장시키기 마련이니까 이것들이 뭔가 아름답고 이런 평화로운 아테네를 깼다. 지금도 한국 사회도 그런 거 있죠. 태극기 들고 이러시는 분들은 어때요? 지금도 뭐 우리가 민족, 국가 막 이러면서 난리죠. 아주 난리예요. 근데 그 자녀들은 이제 관심도 없고 그러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정치에서는 그 분열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서로 이용하고 또 그런 증오를 적당히 이용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멀쩡한 사람, 합리적이고 그런 사람,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실 정치에서도 그렇죠. 여당, 야당의 두 지도자, 지금 대통령과 야당의 지도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혐오감이 많습니까? 두 사람에 대해서 증오가 있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 뭔가 좀 도덕적이고 인간적이고 화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양쪽에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아주 그냥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아주 그야말로 뭡니까? 그냥 허접한 인간 쓰레기처럼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바보 천치로 만들어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립지대가 없는, 실제는 있지만 중립지대에서 나와서 뭔가를 외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죠. 사실 그런 상황 비슷한 것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스에서도. 지금 한국이 막 비전이 있고 인구도 늘어나고 수출도 늘어나고 그렇죠? 선진국 됐다고 문재인 대통령 때 유엔도 인정했는데 그대로 자꾸 오히려 떨어지죠 지금. 수출도 줄어들고 무역 적자도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화나죠. 반도체 값이라도 막 오르면은 또 좀 날 텐데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립지대 사람들 뭐 얘기하면 아주 바보 만들고 막 서로 공격해서 그러고 그렇죠.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사실은 그런 증오나 이런 서로 균열을 이렇게 자꾸 강화시키는데 우리가 거기에 도움을 줘서는 정말 안 됩니다. 이용당해서는. 그런 걸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평화로운 사람들, 그런 운동. 예수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수가. 그 평화주의자예요.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자는 거예요. 원수를 왜 꼭 죽여야 합니까? 왜 안 죽입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원수 죽이면 막 기분 좋아질 것 같죠. 잠깐 좋겠죠. 그러나 저쪽에서 또 가만히 있겠어요? 보복하고. 보복 반복되죠. 반복돼요. 그래서 뭐 현대적인 일로 자꾸 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소크라테스는 그런 가치 전환에서 결국은 추국을 당했다. 뭐 적극적으로 가르친 것도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가 무슨 이상한 거 가르쳤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도 가르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우리 낭망하지 말자. 우리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우리 낭망하지 말자.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과 함께하자. 원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죠? 낮아지고 봉사하고 이러면 왜 하나님 나라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은 그게 불편했던 거죠.
거기서 예수는 처형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옛날에 소크라테스를 제법 읽었을 때 복잡하고 그러더니 요새 조금 더 좀 정리가 되면서 보니까는 소크라테스 예수의 죽음은 기본적으로 같구나.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큰 어떤 시대 전환의 어떤 역사적 어떤 수레바퀴 속에서 두 분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 대표로 이렇게 희생됐구나. 이런 것을 이제 읽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들 많이 계신데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제 강의를 듣는데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다. 이런 이해가 이런 데서도 맞지 않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다. 그럼 소크라테스는 그보다 한 500여 년 전에, 아니요, 400년이군요. 한 400여 년 전에 이렇게 처형당했는데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뒤로 이제 그리스 철학이랄지 그리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자기들이 그 민주적인 어떤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민주 시민들의 재판에서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처형한 것을 너무 부끄럽게 여겨요. 아주 부끄럽게 여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 얼마나 당당하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도 깨우치는 거죠. 깨우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때요? 예수 하나의 죽음만이 그렇게 유일한 것이다. 이런 것은 이제 그리스도교가 그대로 발전하면서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이제 그 어떤 털을 잡고 발전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 하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다. 역사적 계시다. 이런 주장은 좀 맞지 않다. 이건 역사 자체가 그런 상황, 그런 시점, 그런 환경에 처하면은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소크라테스나 예수 같은 사람이 없으면 그런 반응을 만들어내지 않겠지만 마침 두 훌륭한 인물을 통해서 이런 큰 우리의 어떤 시대 전환의 사건으로서 비춰지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궁극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에 뒤늦게 이렇게 나사렛 동네 예수만 선택해가지고 유일한 계시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앞시대에 있는 것들은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사실 그리스도교라는 건 어때요? 결국 이제 소크라테스나 이 플라톤의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와서 또 도와주죠. 도와줘서 그리스도교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는 사실상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교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게 너무 이렇게 아전인수적이고 자기 어떤 아는 것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 종교, 자기 민족, 그렇죠? 뭐 정당도 그렇죠. 자기 정당. 이런 데 갇혀 있으면은 뭔가 진실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철학이랄지 이런 학문이라는 것이 제일로 주장하는 게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렇죠? 너 자신 알고, 너의 한계를 알고, 너의 위치를 알고, 뭐 이런 것도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너 자신을 부정하라. 또 뭐 이런 걸 요구하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겠어요? 자기 부정이거든요. 그 자기 부정은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하나의 시민들이 이렇게 서서히 자기를 계몽시키고 깨트려 나갈 때 사실은 거기서 어떤 인류 어떤 시민이 나오고 인류 국민이 나오고 인류가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 예수의 죽음에서 우리는 이렇게 시대 전환에 정말 어떤 실상을 볼 수 있고 그 시대 전환의 그 모습 속에는 사실은 신의 변화,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적 실제는 신의 변화, 신개념의 변화, 그 다음에 신의 교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나 예수는 자기가 기존에 믿는 신을 여전히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일반 사람들, 그렇죠? 그리스 시민들이랄지 유대인들은 예수는 분명히 우리가 믿는 신과 다른 신을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스 시민들은 소크라테스는 정말 청년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현혹해서 기존 신을 버리고 새로운 신의 가치관,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신은 그야말로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흘러감에 따라서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서 바뀌고 있다는 거, 바뀐다는 거 우리가 그것까지도 이 시간에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